부모가 큰 수술을 하는데 놀러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가라고 해도 취소하거나 적어도 미루기는 했어야 할 거 아냐?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진짜 불편해요. 그냥 다녀오라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위암은 솔직히 생존율 진짜 높아요. 90%가 넘어요. 말기도 아니고 일찍 발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면 거의 일상 회복할 수 있대요. 그거 잘라내면 남은 고쳐줘도 평생 밥 먹을 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알아요. 알죠. 근데 제가 여행 안 간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엄마 무서워서 맨날 조용히 운다. 잠도 계속 설치고 말이야. 너희 얼굴 못 보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냐. 여행 그까짓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되는 거냐? 아니, 국내 여행이면 그렇게 했죠.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강경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의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자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무색하게 강 씨 부부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불안했고 웃으며 TV를 보다가도 순간 부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왜 하필 아내가 암에 걸린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아내 앞에선 의연한 척했지만 뒤에선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다른 듯 했습니다. 부모가 암에 걸려도 일이 먼저였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미리 예약해 놓은 여행이 먼저였습니다. 아무리 말기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는지 몰랐죠. 결혼하면 자식과도 멀어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이전에 아들 며느리의 인성마저 의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장본인도 강씨 부부이기에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기로 다짐했습니다. 강씨 부부는 자식이 아들 하나였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많은 형제들 틈에 치이며 살아서 그런지 둘 이상 낳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외동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을 지나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그렇게 노후를 보낸 지는 불과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펑펑 놀며 살지도 못했죠. 나 출근해. 오늘 좀 일찍 퇴근할 거야. 3시. 맞아. 알았어. 나는 5시쯤 집에 올 거야. 아내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60대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인의 커피숍에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좀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강 씨 또한 퇴직 전부터 준비했던 부동산 투자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이번에 재롱잔치 하는 거 영상 봤어? 아니? 안 보내주던데. 이것 봐. 우리 손주밖에 안 보이네.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휴대폰을 켜서 손주의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귀엽네. 강 씨 부부는 밥 먹다 말고 흐뭇하게 손주가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빈이 보고 싶네. 요즘도 애들 많이 바쁘대. 연락해봤어? 그저께 통화했는데 한번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네. 걔들이 안 바쁜 때가 있었나? 아들은 결혼 후에 통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 수빈이 아기일 때는 저녁 시간에 강 씨의 집에 맡기곤 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자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이 아니면 일상적인 때에는 만나기가 어려웠죠. 특히나 아이와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내는 그렇게 손주가 애틋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이고 둘째는 낳지 않을 거라고 하니 앞으로도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그러면 당신 생일 때 어디 같이 놀러 좀 가자고 할까? 내 생일? 어디? 그건 진성이랑 얘기를 해봐야지. 어디 보자. 강 씨가 달력을 보니 아쉽게도 생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일이네. 애들 출근해야 되니까. 그 전주나 그 다음 주 주말에 가자.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면 되지. 그럴까? 내일 전화해 봐야겠네. 미리 말을 해놔야 시간을 빼놓겠지. 아내는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몇 번이고 손주 영상을 돌려보고 사진첩에서 사진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멀리 갔다 오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전 토요일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엄마 생일쯤에도 바빠? 생신이 날짜가 엄마 생일도 몰라. 다음 달 28일이잖아. 그러자 아들은 여행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보다도 아내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아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러면 당일에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죠. 당일에는 좀 그렇고요. 평일이잖아요. 저희가 시간 내서 주말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오죽 바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미련을 바렸습니다. 애들이 너무 바쁘대. 시간 내기가 힘든가 보더라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날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나중에 애들 오면 또 좋은 데서 식사하고 그러자. 서운해하지 마라. 알았어. 안 서운해.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네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였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던 모양이었지만 내심 서운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평일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더니 며칠 동안 쉬어야 하는 해외여행은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는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상심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끔씩 허공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걸 보면 자식 때문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나 혼자 먹어? 아내가 불러 부엌에 갔더니 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가 의아하게 묻자 아내가 배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침에 별거 안 먹었잖아. 근데 어젯밤에 먹은 것 때문인가? 얹힌 것 같은 기분이라 별로 안 먹고 싶네. 약은 먹었어? 소화제 먹었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아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어떡해. 물 말아서 조금 먹을까? 그래. 그렇게 아내는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도 이것저것 먹지 않았죠. 그런데 오후에 아내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가 그렇게 아파? 그러네. 진통제도 먹어봐. 강 씨가 찬장에서 약을 꺼내서 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 무슨 병원이야? 약 먹고 좀 쉬면 되겠지? 위험이면 진통제로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먹고 얹힌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도 아내는 종종 식사를 하면 배를 움켜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에 아내를 끌고 병원에 갔죠. 아무튼 그 고집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어차피 올 병원인데 진작 왔으면 덜 아팠지. 금방 나을 줄 알았지 뭐. 위험이나 위궤양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결과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하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고장난 듯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니 놀란 얼굴을 하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것이 눈에 훤히 보였죠. 의사 선생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고기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나물 좋아하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요.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에도 강 씨 부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강 씨는 의연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니 곧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갈 것처럼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위궤양 같은 거겠지. 당신이 무슨 암이야? 그리고 의사도 혹시나 해서 검사해보는 거라고 했잖아. 강 씨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강 씨 부부는 유달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죠. 아내는 이미 암에 걸린 것처럼 가끔 눈물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속이 좀 안 좋은 걸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누워서 휴대폰으로 위암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발견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은 대부분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을 때 지인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암이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갖고 싶어서였는데 결국 얼마 뒤에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낙담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희망은 있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있고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내시경상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죠. 위는 일부 절제해야 하겠지만 완치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의사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강 씨는 혹시 몰라 의사가 하는 말을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친절한 의사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강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안 좋았을 때 병원에 와본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소화제만 먹고 버텼다가 더 늦게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떠올리자 아찔했습니다. 천만다행이야,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완치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위암 진짜 잘 고친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왜 없어. 왜 안 좋게 생각해? 우리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하시지. 괜찮을 거라고 그러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자, 이거 다시 들어봐. 강 씨는 집에 와서도 의사가 한 말을 녹음했던 걸 다시 들려줬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상태에서 들으니 그래도 아내의 기분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쉬지 않고 아내에게 떠들었습니다. 내 친구 형섭이 있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당신도 기억하나? 20년 전쯤에 위암에 걸리셨었거든? 근데 지금 90세고 엄청 정정하셔. 그래? 정말로 하나도 걱정하지 마. 강 씨가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하나의 아들도 놀란 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분간 허하는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많이 우울해하니까 너도 신경 좀 써. 아무리 바빠도 엄마 건강이 먼저잖냐. 그렇죠.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중충 장마 같았던 아내의 표정이 모처럼 환하게 개었습니다. 나 그만 우울해하고 힘내려고. 그래, 우리 수빈이 대학 가는 것도 봐야지. 당연한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시한부 선고 받은 줄 알겠어. 강 씨도 가벼운 투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하던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아내를 말리며 당연히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강 씨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차피 완치가 될 건데 일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평소와 같은 게 아내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까봐 그렇게 슬퍼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말이죠. 늘 하는 소리가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면 더 벌어야 한다. 들 하나 있는데 내가 많이 벌면 다 아들 거다.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더 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빈이 엄마도 알고 있겠지? 나 암 걸린 거? 알겠지? 왜? 아니야. 그러고 보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통화를 했다면 진작에 강 씨에도 말을 했을 텐데 말이죠.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심 섭섭한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경사에는 연락이 없어도 적어도 시모가 암에 걸렸다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강 씨도 며느리에게 서운했고 아들에게도 섭섭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CT 결과가 나오고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래서 강 씨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날짜를 일러주었습니다. 위 조금 잘라내야 된대.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그렇다니까. 아무튼 날짜 잘 적어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수술하는 날의 본래라면 아들이 해외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행을 가는 날짜와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여행은 어쩌나 걱정은 되었지만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어쩌겠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아들만 한번 강 씨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바쁘다고 했었고 못 온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걱정될 따름이었죠. 자식도 있고 며느리 손주 다 있는데 생일이 좀 고요하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니까. 여행은 무슨,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곧 수술을 앞두었기 때문에 아내는 대부분 집에서 건강 관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도 강 씨와 둘이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자식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지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귀띔을 해준 뒤에야 아내가 생일 축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자꾸만 아들 보고 싶다, 손자 보고 싶다 하는 통에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니 아내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수술하다 못 깨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입원하기 전날에 여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냐? 입원하기 전날이요? 그래.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불안한 모양이야.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근데 수술 이틀 전 오후 비행기예요. 비행기?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요. 그 말에 아들보다도 강 씨가 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수술 날짜와 겹치기에 여행은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당황한 가운데 강 씨가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행이 가겠다고? 그거 이제 와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요. 위약금도 많고 수빈이랑 수빈이 엄마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수빈이 엄마 애 키우느라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해외로 가는 거라서 들떠 있어가지고.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 씨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강 씨가 아들의 말을 끊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이잖아. 생일에 못 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암 수술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조금 미루면 어떠냐? 아, 그게 날짜를 미룰 수가 없어요. 취소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위약금이. 위약금 내가 주마. 자꾸만 꺼내는 돈 얘기에 강 씨가 대꾸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싶었죠. 그러니까 아들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수빈이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강 씨는 한참을 심란함의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설마 아들네가 여행에 갈까 싶었습니다. 상의를 해본다고 했으니 아내에게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얼마가 나온들 강 씨가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볼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들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했어요. 무슨 통화? 엄마가 저희 여행 다녀오라고 그러시던데요. 아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또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도 될지 상의를 한 건지 허락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의 행동이 참 황당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다음날 오전에 돌아오거든요. 오후에 병원으로 갈게요. 마음의 짐을 덜은 듯 아들의 목소리가 사뭇 가벼웠습니다. 금방 40 되는 놈이 생각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제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었죠. 입장을 바꿔서 아들이 위암 수술을 하는데 부모인 강 씨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잘도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너 내가 위약금도 준다고 했잖냐?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그냥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걸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해서 물어봐? 다녀오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강 씨는 이제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니 아들이 알아듣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큰 수술을 하는데 놀러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가라고 해도 취소하거나 적어도 미루기는 했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진짜 불편해요. 그냥 다녀오라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여행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 씨에게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위암은 솔직히 생존율 진짜 높아요. 90%가 넘어요. 말기도 아니고 일찍 발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면 거의 일상 회복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이랑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랑 맹장 수술을 비교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 잘라내면 남은 고쳐줘도 평생 밥 먹을 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알아요, 알죠.
근데 제가 여행 안 간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이런 불효막심한 말을 하는 아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여행이 뭐라고 부모 수술날에도 곁을 떠나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엄마 무서워서 맨날 조용히 운다. 잠도 계속 설치고 말이야. 너희 얼굴 못 보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냐. 여행 그까짓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되는 거냐? 아니, 국내 여행이면 그렇게 했죠.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부모 속을 이렇게도 몰라주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도 헛소리를 짓거렸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가 아들과 통화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속으로만 앓고 있을 아내가 참 딱했습니다. 이런 걸 자식이라고 보고 싶다고 하는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수술 같았으면 저도 안 가요. 근데 이건 잘못될 일 별로 없대요. 다녀와서 집 놓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게 위암이라는 아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결정을 바꿀 것 같지 않아 강 씨는 더는 대화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만 끊겠다는 말도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거를 못 가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에 강 씨는 가슴을 퍽퍽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여럿인 것도 아니고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내보다도 자식 일이 무덤덤한 편이었지만 강 씨가 암에 걸린 상황이었더라도 아들의 말에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성격에 속이 문드러지지 않고 못 베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아내가 수술한 날 오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여행을 간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맘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부모는 뒷전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강 씨의 애가 다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던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 씨는 그 얼굴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병실에서 나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짧아서 금방 나왔지만 강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내를 걱정하는 인사말을 강 씨에게 건넸지만 그조차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뒤로 전화 한 통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며 세상 효자인 척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아내를 보니 어쩐지 울적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왔는데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자식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으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어쩐지 아내도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도 아들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퇴원한다고는 말을 했지만 생일도 기억 못하는 아들이 그걸 기억할까 싶었습니다. 얼마 뒤가 명절이었는데
강 씨 부부는 명절은 아들을 부르지 말고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맞이할 기운이 없기도 했고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강 씨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 좋아서 명절에 처가와 놀러간 아들을 보고도 강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강 씨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이사 가자. 둘이 살기 좋은 곳으로 좀 크게 줄여서. 이사? 그래.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가서 우리도 이제 다시 재밌게 살아보자. 더 멀리 여행도 가고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즐겁게만 살아보자. 우리도 이 나이에 일을 더 하려는 게 그놈 물려줄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더 쓰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러려고 평생 모았잖아.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일을 겪으니 달리 생각하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진성이 주자고 했던 시골 땅은 그냥 팔아버려. 어차피 더 받자 오르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집 줄이고 이제 좀 쓰면서 살아보자. 그래도 월세 들어오는 거 좀 있으니까 살만하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질리면 뭐 둘이 카페라도 차려서 오붓하게 지내면 되지. 그 말에 아내가 설픈 미소 지었습니다. 집 내놓을게. 알았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부동산은 전부 처분해서 살자.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 관해서는 오랜만에 생각이 일치한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은 재산 중 한 푼도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렇고 아들도 막연히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사를 왜 가세요? 멀리 가시게요? 그냥 인생 좀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아내와 했던 얘기를 슬쩍 말하자 아들이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 수술할 때 여행 가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언짢으신 거예요? 수술 잘 됐잖아요. 엄마도 지금 건강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잘 됐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더 이상은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도 너희 인생 살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게. 그래서 결국 저한테 유산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잘 알아듣는 아들이 우스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 자신도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 부부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땅도 팔았다고 하자 그제서야 실감한 듯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몇 달 뒤에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며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강 씨는 냉큼 받았습니다. 잘 먹이마. 이만 가봐라. 그러고는 거실에도 들이지 않고 쫓아버렸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워준 세월이 있고 결혼할 때 준 것도 많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단단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아내도 마음이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플 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하더니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사랑만 내려주다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이제는 건강관리 잘하며 본인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비싼 얼굴 잘 보여주지도 않는 자식은 이제 뒤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들도 언젠가는 이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돈이랑 식사를 하자고? 나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싫어. 괜히 실수할 수도 있고.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그리고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과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그리고 안사돈이 먼저.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황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의 남편은 사돈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사돈지간은 잘해도 본전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몸을 사렸는데 남편은 그런 황 씨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자꾸만 식사 약속을 잡고 여행까지 가고 싶어 하는 남편. 황 씨는 그러다 크게 관계가 잘못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실현이 되었죠. 남편은 이제 다시는 사돈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나 볼 것이라고 말이죠. 황 씨도 그렇고 딸도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로망을 지키려다가 딸의 가정을 깨트릴 뻔한 황 씨 부부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황 씨 부부는 자식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아내 없이는 살아도 딸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절대 못 보내겠다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너는 결혼 늦게 한다며. 나도 30 넘었어, 아빠. 남들은 35은 돼서 하더구만. 아이고, 언제까지 딸내미 옆구리에 끼고 살게? 평생. 하지만 남편도 말만 그렇게 했지. 사위가 생긴다는 사실에 설렌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사위를 자주 불러서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바쁠 텐데 그만 좀 만나. 뭘?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돈이 없어서 밥 못 먹나?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혹시나 예비 사위가 불편할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사람은 좋지만 가끔은 눈치가 없고 너무 격이 없어서 문제일 때가 많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별말이 없으니 황 씨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서방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있다더라고. 그래?
당신 늘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사위를 맞는 것보다도 남편을 설레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봤는지 사돈네와 나이가 비슷하다면 같이 캠핑도 다니며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과연 사돈지간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황 씨 부부만 하더라도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렇게 사돈네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몰랐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자식끼리 결혼시키면 가족인데. 가족? 그럼 사돈도 가족이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끔은 시간 날 때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황 씨의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해서 인상이 써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결혼해? 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딸이 아니라 남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황 씨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하고 잘 지내야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상견례 때 사돈 부부를 처음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황 씨와는 친해질 수 없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황 씨는 보통 둥글둥글한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안사돈은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저희가 너무 곱게만 키워서 그런가 아직도 애 같아요. 잘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제가 차차 알려주면 되니까요. 인사처럼 한 남편의 말에 안사돈이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남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딸 결혼시키려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가족이 느는 거니까요. 성격이 만만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황 씨는 사돈의 태도가 끝까지 불편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꼭 황 씨 부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길 바랐고 한편으론 앞으로 만날 일이 자주 있을까 싶었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돌잔치 정도에서나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사돈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봐. 무슨 자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갑자기 무슨 식사를 해요? 그러게. 그냥 가족된 기념으로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지. 남편의 말에 황 씨도 딸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2달. 딸이 주말에 황 씨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딸 혼자였습니다. 한번 여쭤봐.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봐도 되고. 너희 바쁘면 엄마 아빠만 만나도 되지. 뭐? 우리끼리? 뭐 어때? 아, 뭐, 여쭤보긴 하겠는데, 딸은 어영부영 대답을 미뤘습니다. 딱 보아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돈에게 연락은 해봤냐고 묻자 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짜로 약속을 잡으라고요? 그럼 진짜지 가짜야. 그러자 딸은 무척 불편하다는 듯이 말했죠. 황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불편한 사이에 무슨 날도 아니고 굳이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해?
거리도 가깝지도 않잖아. 서로의 집까지 차 타고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되지. 그리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자꾸 봐야 안 불편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더니 황 씨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에게 따로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딸의 반응이 미적근간하니 확실한 사위를 노린 것이었죠. 그래서 기어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딸과 사위 없이 황 씨 부부와 넷이서만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그 말을 듣고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황 씨를 보고는 남편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꾸 봐야 친해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해져서 뭐해? 황 씨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부모를 만날 생각을 하니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돈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자주 만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할 때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들은 사돈이랑 친구처럼 지내기도 해. 캠핑도 같이 가고 말이야. 나중에 손주도 태어나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황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잡은 약속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만 신난 듯 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나중에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이요? 애들이랑 같이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미나한테 얘기해서 추진 한번 해볼게요. 황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그리 좋지가 않은데도 자기 혼자 들떠서 떠드는 걸 보니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싶네요. 아, 좋죠. 좋으시죠? 그것도 어떻게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제 주변에 보면 다들 사돈지간끼리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네요. 그러시구나. 가까이 지내면 좋죠. 애들 얘기도 하고요. 역시 제 마음을 아시네요. 이렇게 남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속으로 드디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느라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이 사돈네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된 사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고 지냅시다. 아, 네. 그래요. 자주 봐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워? 당신도 얘기도 잘하고 그랬잖아. 무슨 일 있으면 안사돈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는 꼭 사돈네와 중마고우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에 미나가 사돈네 간다고 그랬지. 바깥 사돈 생신이시라고. 응. 왜? 왜긴? 선물 보내야지. 선물을? 그럼 생일인 거 알았는데 선물을 안 보내?
지난 명절에도 선물 보냈잖아. 그건 명절 선물이고. 뭐를 준비해야 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남편을 황 씨가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받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명절 선물도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생일까지 챙기게 되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챙겨달라는 거 같잖아.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당신도 사돈이 생일 선물 주면 안 보낼 거야? 그러자 남편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안부 전화만 해. 아니, 문자 메시지만 보내. 그걸로 돼?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명절에 잘 챙기면 되지. 황 씨는 남편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았죠. 아, 안 간다니까? 그만 좀 해, 당신. 지난번에 사돈이 자주 만나서 식사하자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그러자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싫다고 그러겠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는 안 가. 지난번에도 불편하게 밥 먹어서 집에 와서 소화제 먹었어? 당신 안 가면 나라도 갈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책 잡히면 당신이 창피한 게 아니라 미나가 얼마나 곤란하겠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왜 딸내미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나라고 뭐 사돈 내가 싫어서 그래?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내 생각엔 아무튼간 깍쟁이야. 정이 없고. 기가 차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황 씨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남편은 무조건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사돈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해서 잡은 약속에 황 씨도 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고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한 남편을 추궁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고 술까지 마셨다는 말에 놀랐죠. 그리고 계산은 내가 했어. 그러면서 술을 꽤나 마셨는지 느린 걸음으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씻고 나온 남편에게 황 씨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사돈 만나면서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 얼마 안 마셨어. 근데 이 집이 얼마지?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얘기를 하다가 노후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일러주는데 우리 집값이 요즘 얼만지 내가 몰라가지고. 근데 노후 잘 준비해야 돼. 그치? 집에 오니 술 기운이 더욱 오르는지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안방에 누웠습니다. 진짜 별 얘기를 다 했어. 뭐하러 그런 말을 해? 뭐가? 말해주면 어때서? 미련한 남편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일러줬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깊이 잠든 후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사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잘 만나서 밥 먹었고, 별다른 얘기 안 했어. 실수도 안 했고, 당신이 싫다 그래서 혼자 잘 갔다 왔는데 왜 난리야? 그러더니 남편은 삐쳐서 말도 안 했습니다. 어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돼가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나흘 뒤에 황 씨가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로는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런 황 씨를 비웃듯
남편이 사위에게 따로 연락해서 여행을 가자고 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황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근하다가 할 말이 있어서. 아빠는? 심상치 않은 기색에 황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아빠를 찾는 걸 보니 남편이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뚫어지게 보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왜? 무슨 일인데? 너희 명절에 차례 지내? 요즘에도 차례 지내는 집이 있네. 차례? 아니,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더니 박서방이 차례 지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 뭐? 다 같이? 그래. 사돈네랑. 어차피 명절인데 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미련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어서인 듯 했습니다. 황 씨는 골치 아픈 듯 눈을 질끈 감았고 딸의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풀풀 나왔습니다. 남편만 태어냈죠. 진짜 그만해, 아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딸이 질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해?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내뱉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안 사돈이? 왜? 뭐라 그러셨는데? 아빠가 자꾸 부족한 딸 잘 부탁드린다 어쩐다 볼 때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너희 아빠가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며느리 잘못 봤나 보다 그러셨어. 그 말에 황 씨도 남편도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도 그랬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돈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뒤에서 아빠 흉 봐. 뭐? 그리고 아빠는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부모님이잖아. 내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왜 아빠 생각만 밀어붙이는 거야? 너 사돈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편이 놀라서 묻자 딸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말투엔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 씨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명절에도 여행 가자는 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게 어쩐지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바깥 사돈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결연한 표정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를 다 하셨대? 잘 지내냐고. 지난번에 내가 계산한 게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하자고 했어. 남편의 대답에 황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그래서 당신이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오해를 푸는 게 낫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늘 봐야 되는 사이인데. 뭐? 미나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연락은 먼저 왔는데 내 탓은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주 보다 보면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지. 실수도 안 했다고 그랬지. 이참에 가서 오해도 풀면 돼. 무슨 오해? 아니, 미나가 그랬잖아. 며느리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냥 돌려서 잘 말할 거야. 나는 이게 맞나 싶어.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주책바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는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기어코 사고를 쳤죠. 물론 남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았을 것입니다. 젊어서 그런가? 술도 참 잘 드시더라고요. 아, 그날요? 미나 아빠가 신뢰가 많았어요. 신뢰는요. 그냥 재미는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뭐. 그 말에 황 씨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얼굴에 실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필요했던 일이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저 허허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안사돈은 특유의 깔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황 씨 부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게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 대하는 사돈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황 씨도 황당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아요. 그거 말해서 뭐해요? 아, 그러세요. 기분이 상했지만 황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식사하는 동안 2번,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통에 사위가 안사돈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어서 식사를 끝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나가 마음에 안 들게 하질 않을 텐데요. 네? 우리 미나가 뭘 잘못했길래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으시나요? 여보,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지 안사돈이 눈을 굴렸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여기에 오해 좀 풀어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미나한테도 결혼 잘못 시킨 것 같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갖다가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돈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화살은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제 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말을 옮길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을 테니 사돈이 황 씨의 딸을 노려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은 남편뿐인 듯 했습니다. 부모인 이상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화풀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딸이 욕먹을 테니 말이죠. 그 뒤로는 짐작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사돈도 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이에 질세라 더 목청 높여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술은 한 잔도 먹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화가 난 사돈이 먼저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니 밥 얻어먹으러 와서 쌈박질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안사돈이 먼저. 그러자 딸이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사과를 했습니다. 딸은 그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사위와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아니, 미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딸 때문에 남편은 초조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미나한테 전화 좀 해봐. 해서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화 풀으라고 당신이 잘 달래봐. 아니, 내가 왜? 당신은 내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제발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렸어. 사돈 전화번호도 차단했어. 다신 그 여자 안 만나 내가. 장례식 때나 볼 거야. 뭐, 차단? 참, 그러다가 며칠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사돈네가 발칵 뒤집힌 듯 했습니다. 크게 혼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또다시 분개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차단을 일단 풀고 전화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자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라 마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자 남편이 황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제발 좀 미나가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이 이러면 더 안 좋아져.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혼하게 생기면 할 거고 같이 살게 생기면 같이 살 건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래? 당신만 내 말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내가 사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사돈이 우리 가족이야? 사돈은 우리 인간관계 아니야? 딸 인간관계에 당신이 끼어들면 어떡해? 아무리 잘해도 득될 거 없는 사이잖아. 같이 캠핑 가고 그런 거는 당신 친구들이랑 해? 아니면 우리 식구만 가던가? 상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안달이야? 거봐. 그러니까 흉볼 빌미만 주는 거잖아. 제발 자식 생각하면 자중해. 그러자 남편은 황 씨에게 서운한 듯 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잡아? 나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사람 속 긁는 소리 한 건 사돈이잖아. 당신이 정이 없고 냉정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당신도 냉정한 사람이랑 살지 말고 정 넘치는 사람이랑 살래? 뭐야? 다시 한 번만 그런 짓 하면 나는 진짜 당신이랑 안 살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 들었잖아. 딸한테도 미움받고 아내한테도 미움받아서 말년에 혼자 살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그러지 마. 황 씨의 말에 남편은 기가 죽었습니다. 딸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옆에서 보는데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돈과는 서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에서 오해 풀고 해결했다며 더 이상은 묻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딸에게 살짝 듣자 하니 사위도 사돈네를 뒤집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씨 부부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과는 1년에 한 번 설에만 서로 자식들 통해서 선물만 주고받고 일체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식의 결혼에 부모들이 들떠 너무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겠지만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딸에게 물었는데 시집 식구들과도 큰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부부 사이도 좋아 보여서 황 씨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고 뭐야?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사람 다시 봤네. 우리 엄마 이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야. 당신 그러고도 눈에서 피눈물 안 흘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면 아가씨가 모시고 가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정신은 올바르게 있으니까 효도를 할 거면 직접 하시라고요. 당신 이혼 각오하고 하는 말 맞지?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어쩌면 남편한테 이렇게 매정하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효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의 시어머니는 연로하기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성 씨의 남편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성 씨가 맏며느리라는 뜻도 되었죠. 맞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건지 남편은 아픈 시어머니를 성 씨가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말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선 요양병원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강력한 의지와 남편의 요구에 성 씨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자식인 본인도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왜 며느리인 자신에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수발을 며칠 들고는 성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성 씨에게 남편은 폭언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만 애틋하고 아내는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효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왜 뒤늦게 효자 행세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직접 한다면 성 씨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리효도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에게 매정하다고 하는데 성 씨가 보기엔 남편이 더 매정했습니다. 유독 성 씨에게만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껴안고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모두 20대 후반으로 취직도 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성 씨도 아직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도 성 씨도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아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직 아들들이 결혼도 안 했으니 과제가 많이 남아 있었죠. 남편은 3남매 중에 맞이었습니다.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성 씨의 시아버지는 10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성 씨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남편의 동생들은 다소 거리가 있어서 1년에 보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기 자식과 있지 큰형이라고 굳이 찾아오지 않았죠.
시어머니 생신이나 되어야 한 번씩 얼굴을 봤습니다. 호텔은 다 예약했대? 정우가 다 했어. 나중에 우리 집만 싸서 가면 돼. 애들이 다 계획도 세워놓고 했다니까. 당신 왜 이렇게 들뜬 것 같지? 자식들이랑 해외여행 간다는데 누가 싫어해? 다들 휴가 일정을 맞춰서 모처럼 넷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더욱 설레고 들떴죠. 그리고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암? 남편의 말에 성씨가 놀라서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암이라니. 성씨가 황망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남편이 병원에 함께 다녀왔는데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수술 날짜 잡았어? 아니, 수술 못한대. 왜? 수술을 왜 못해? 이미 80 중반인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래서 항암 치료만 받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늘 동생들과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여행은 취소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위약금 있지? 그건 엄마가 보내줄게.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넷이서 가기로 했던 여행은 당연스레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걸 보니 정신이 없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성씨의 생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퇴근했어? 퇴근해서 집이야. 얼른 가봐.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불편하신가 봐. 알았어. 반찬 좀 챙기고. 성씨가 근무 시간을 줄여 이제는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3번 시어머니 댁에 방문을 해서 반찬을 챙기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시어머니는 무척 힘겨워했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유독 심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통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죠. 시동생과 시누이는 멀리 살아서 왔다 갔다 할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성씨 밖에는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냐? 3시 반에 온다고 그러더니 3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렸다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기다리게 만들어? 아범이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요. 아범 탓을 해? 80세가 넘으니 젊은 날보다 힘은 빠졌지만 꼬장꼬장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일, 합가했다가 다시 분가했던 일, 세월이 세월인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큰 병에 걸려 힘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성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뭐 좀 드셨어요? 먹긴 뭘 먹어. 속이 하도 울렁거려서 물 말아 먹고 말았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럴 힘이 있으면 널 왜 불러? 성씨는 세탁기를 돌리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도 씻어서 정리를 하니 시간이 상당히 흘러 있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를 보고 성씨가 물었습니다. 식사 지금 차려드릴까요?
그건 이따가 차리고 이리 와서 좀 부축 좀 해봐. 너 온 김에 좀 씻어야겠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저 자주 소화가 안 될 뿐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암만으로는 완치가 되기가 힘들었고 항암 치료 자체도 힘들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져만 갔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좀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던 성 씨는 최근 들어서는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때? 안 좋으시지? 지난주에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오늘은 거의 누워만 계셨어.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를 보고 온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고? 잘 못 드시던데. 그러니까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해서 가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못 드시는 거야. 성 씨의 말을 듣더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픈데 속상하지 않을 자식은 없을 테니 말이죠. 매번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드는 성 씨에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저 자신이 참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보고 왔는데 저게 뭐요? 뭐가? 아니,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지. 치료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요양병원 같은 데서 건강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동생이 주말에 올라와서 시어머니와 이틀간 같이 있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성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병원이요. 형님, 요양병원. 거기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무튼간 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쓰러워 죽겠네.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 씨가 넌지시 얘기했을 때는 듣는 신용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동생까지 그렇게 말하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내가 병원은 알아볼게요. 그래도 치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암 전문 요양병원도 요새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형수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은요? 식사 차려드린 거 밖에 없는데 뭘. 겸양의 말은 성씨만의 몫이었는데 남편이 생색을 냈습니다. 기막혀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병원 알아볼 동안만이라도 좀 형님이 모시고 있어줘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정우 엄마한테 일 좀 쉬라고 하고 어머니 도와드리라고 할게. 그러면 감사하죠. 당사자는 모르는 말이 타인 둘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씨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성씨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서 가봐. 시동생 앞에서 다툴 수도 없기에 시동생이 나가고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오겠다고? 아, 그럼 저대로 둬.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나보고 일을 쉬고 어머님 돌보라며?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해야지. 남편이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성씨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집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정하고 성씨는 따르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걸 따지느냐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성 씨를 몹쓸 며느리 취급했죠. 바로 다음 날 성 씨의 집에 시어머니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는 대단히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전에 3년 정도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성 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성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어려웠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성 씨를 하대했습니다. 그래도 성 씨는 아픈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까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발을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를 위해 급히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해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성 씨 때문에 자꾸만 업무가 꼬이자 상사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한이 있는 일이었기에 참고 병수발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암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보았고 입원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마음을 곱게 먹자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나 묶어놓는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데 아니에요. 엄청 좋은 병원이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치매도 아니신데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냐? 그래도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영양제도 맞으시고 식단도 관리해 준대요. 성 씨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며 병원에 가기 싫은 기색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내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 눈치였고 말이죠. 꼭 둘이서 성 씨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2번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병수발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성 씨가 꼼짝없이 전담 간병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성 씨의 집에 보름 머문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회할 수 있는 날에는 꼭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지낼만 하세요? 죄다 환자들만 있는데 여기가 좋겠냐? 없던 병도 생기겠다. 그래도 컨디션은 좀 낫지 않으세요? 남편의 물음에도 시어머니의 인상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병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죠.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뒤돌아서는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2주쯤 지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지. 갇혀 있는데 그럼 살이 찌겠어?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랑 병실 쓰는 것도 답답하고 힘들다. 이만 퇴원해야겠어. 퇴원하시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누워만 있다가 이 애미가 죽었으면 좋겠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도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안 되겠다. 우리가 모시고 와야겠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그래. 당신도 아까 어머니 봤잖아. 그리고 차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 씨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일하면서 살림도 하고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당신 밥도 또 따로 차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남편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았기에 그동안엔 집안 살림은 성씨가 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환자인 시어머니까지 챙기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봐? 요양병원이 가둬두는 곳 아니잖아. 거기 계셔야 어머니도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받지. 그래도 어머니는 가둬둔다고 느끼셨다잖아. 아니, 그리고 보름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조금 힘들다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그렇게 둬 그러면 무조건 모시고 와야 한다는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씨는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이 싫으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를 댁에 모신 다음에 간병인을 쓰자. 나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챙겨드릴게. 간병인 쓰는 게 돈이 적게 드는 줄 알아. 옆에 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간병인을 24시간 써? 24시간? 그러면 나보고 24시간 동안 어머님 옆에 붙어 있으란 말이야. 일은 어떻게 하고? 어차피 몇 년 더 일하지도 못할 거잖아. 돈이 문제면 어머니 명의 집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지. 당신은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어머니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거를 그걸 간병인 쓴다고 다 써버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게 당신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낫지. 이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유산을 들먹이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걸로 간병인 써서 편히 지내시도록 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그거 좀 수발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암 걸리셨다고 금방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어머니 안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은 진짜 못 살겠다. 이참에 이혼하자. 난데없는 남편의 폭언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흔쾌히 수락할 거라고 생각한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애처롭다면 적어도 아내인 자신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언급에 성씨의 마음엔 커다란 바위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부터 집까지 성씨와 남편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냉전이 시작되었죠. 성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 듯이 화가 났다가도 아들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만 희생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협박을 하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돌고 돌았죠. 이대로는 숨이 막혀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씨는 치열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댁에 모시고 오고 내가 주중에 매일 들를게. 당신이 주말에 가서 받으려. 그리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가끔씩 와서. 그만해 좀.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 집엔 못 드리겠다는 거잖아. 성씨의 입은 다시 강제로 다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싫고 이것도 싫다면 남편은 그저 성씨가 전적으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씨는 남편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씨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성씨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저녁까지 성씨가 확답을 주지 않자 남편이 최후의 통첩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할 거면 하고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올 거야. 그렇게 알아도 어이도 없었고 마음도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대가가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혼하자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자식도 마음에 걸렸고 그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도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성씨를 힐끔거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를 모셔올 거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씨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부어댔습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고 뭐야?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사람 다시 봤네. 우리 엄마 이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야. 당신 그러고도 눈에서 피눈물 안 흘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고도 한참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모시고 가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효도를 할 거면 직접 하시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눈을 까뒤집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도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성씨의 편이 아니라 시누이 편이었죠. 당신 이혼 각오하고 하는 말 맞지? 후회 없지? 성씨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도 서슬퍼런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어쩌면 남편한테 이렇게 매정하냐.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내려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시누이, 밤에는 남편.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았는데 새벽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된 어머니이기에 시누이는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주랭랑을 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성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집에서 어머니 모셔. 당신도 일 그만두고 좋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일 그만두고 해. 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자식 둘도 못 돌보는 환자를 어째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떠맡기려는지 몰랐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을 악마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찾아온 남편이 황당했습니다. 당신이 이혼 준비하라고 해서 다 해놨어. 준비를 했다니? 집은 따로 얻었고 짐도 대충 붙여놨어. 이 집은 정리해서 반씩 나누면 돼. 뭐라고? 바보처럼 계속해서 되묻는 남편에게 성씨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대답해 줬습니다. 이혼 준비 다 됐다고. 당신은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잘 모시고 살아. 재산 분할은 반씩하고. 비로소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비쳤습니다. 성씨가 이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요구를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효자여도 힘든 것이 병수발이었습니다. 효자인 척은 혼자 다 하고 효도를 아내의 손을 빌어 하려는 남편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쉽게 이혼을 운운하는 남편은 이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은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존중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남편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이제는 성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령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고마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명령하듯 통보하듯 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었습니다. 성씨 생각에도 성씨는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 때문에 그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아차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혼하자는 말이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모시고 오잔 소리였지. 모르겠네. 이혼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한 것뿐이야. 당신도 짐 빼. 부동산에는 내가 내놓을 테니까. 아, 여보.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정우나 연우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 그저께 집 계약하기 전에 내가 애들한테는 말해놨어. 뭐? 그러니까 걔들이 뭐래? 우리 일인데 뭐라고 그러겠어? 아들들은 잘했다고는 하지 않아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씨도 속 시원하게 이혼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얼른 가봐.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 성씨는 마지막 짐가방을 들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왔지만 얼른 택시를 타버렸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쫓아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뒤늦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픈 어머니 병수발 들면서 살다가 늙어 죽겠다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집을 나온 후에야 남편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당신도 입장 바꿔보면 내 기분 알 거야. 장모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나는 적어도 당신한테 우리 엄마 병시중 들라고는 안 해. 절대.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엄마를 돌보는 한이 있어도 당신 손에 안 맡겼어. 나는 일을 하니까. 하던 일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당신이었어. 잊었어? 앞으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 안 그럴게. 이기적으로 안 할게. 그래?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거지? 돌아가긴 뭘 돌아가? 그렇게 알아서 잘 살란 소리지.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당신한테 정 떨어졌어. 당신도 진작에 나한테 정 떨어졌던 거 아니야? 남편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이렇게 이혼한다고? 어쩜 사람이 정이 이렇게 없냐? 법정에서 봐. 드라마 대사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성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샀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울리는 전화를 뒤집어 놓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동안 남편에게선 끈질기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서도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왔지만 그 번호들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7개월쯤 뒤엔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성씨는 다니던 직장을 다시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성씨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는 일은 없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던 남편은 이제는 평생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성씨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뒷바라지해야 했던 인생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해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알아서 살아갈 것이니 성씨는 온전히 자신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아직은 경제력도 있고 젊었기에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씨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말이죠.